우리 지난 시간에 식중독의 원인에 따라서 식중독을 쭉 분류해봤죠. 세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식중독이 있었고, 또 화학물질에 의해서 발생하는 식중독, 자연식품에 의해서 발생하는 식중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세균성 식중독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네, 출제 빈도가 우리가 가장 높다는 거 알아셔야 되죠. 세균성 식중독은 감염형이 있고 독소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감염형은 균체 반응에 의해서 발생하고 독소형은 독에 의해서 우리가 체외 독소에 의해서 발생하는 식중독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모든 식중독을 다 다루기는 어렵겠고요. 문제로 주로 출제되는 주요 식중독 위주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감염형 같은 경우에는 살모넬라, 비브리오가 대표적이고, 독소형 같은 경우에는 포도상이라던가 보툴리누스 식중독 같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식중독 위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교재 보시면은 살모넬라 식중독에서 나온 부분이 있죠. 우리가 살모넬라 식중독은 살모넬라 속에 속하는 균에 속하는 식중독균이 원인인데,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장염균, 돈콜레라, 돼지콜레라, 우리가 쥐티푸스 이런 게 대표적이에요. 우리가 이 살모넬라 식중독 같은 경우는 워낙 흔한 균입니다. 그래서 식중독균 중에서 가장 흔하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그 중에서도 식중독과 관련된 대표적인 게 장염균과 돈콜레라 균입니다. 우리 잠복기 감염경로 같은 경우에는 살모넬라는 인수공통이기 때문에 주로 육류, 유제품, 두부, 즉 인수공통이다 보니까 어육류가 주요 식품이고요. 잠복기는 24시간 전후 이렇게 알아주시고, 그래, 발병률은 높은데 치사율은 아주 낮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 감염형, 여러분들 감염형은 독소형과 다르게 균체 반응에 의해서 발생하다 보니까 발열 반응이 있다고 그랬죠. 감염형 중에서도 가장 심한 고열이 나는 것이 우리가 살모넬라예요. 그래서 급격한 발열이 나타난다는 것 알아두시고, 예방법은 감염형 같은 경우에는 다 공통적으로 우리가 식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보관관리 잘하는 것, 끓여 먹는 것, 이런 것들이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살모넬라는 그 정도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호염균 식중독 해서 나온 거 있죠. 우리가 호염균 식중독이라고도 하고 장염 비브리오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비브리오 속에 속하는 우리가 파라헤몰라티쿠스라는 균이 원인인데, 이 균은 호염균이에요. 그래서 바닷물에만 사는 균이다는 거죠. 원인식품은 어패류가 원인식품이겠죠. 우리 바다에서 나는 조개나 생선 이런 것들을 날로 먹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잠복기는 12시간 전후 이고, 우리 예방법 같은 경우에는 얘도 감염형이기 때문에 끓여 먹으면 당연히 예방되는 거고, 거기에다 더 추가로 들어갈 것이 뭐냐면, 이게 호염균이다 보니까 수돗물에만 잘 씻어 먹어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돗물에 잘 씻는 것, 그 다음에 도마라던가 칼이라던가 이런 조리도구를 잘 소독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예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살모넬라, 호염균, 즉 비브리오 식중독 이렇게 살펴봤고요. 우리 교재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 같은 경우는 병원성 대장균은 원래 병원성이 없습니다. 원래 장내에 사는 대장균은 식중독을 유발하지 않거든요. 근데 앞에 병원성이 붙었죠. 병원성 대장균 같은 경우에는 원래 동물 장내에 있는 균이에요. 그래서 동물 장내에 있는 균인 병원성 대장균, 우리 이콜라이균 중에서도 O157이 가장 문제가 되죠. O157균 같은 경우는 우리 동물의 분변에 오염된 우리 육류식품을 통해서 인체가 감염되면 이거는 사람에 원래 없는 균이면서 병원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중독을 유발하는데, 우리의 특이한 증상이 뭐냐면 요 출혈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장출혈을 유발한다더라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가 감염형은 그 정도 보도록 하죠. 그래서 감염형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아주 흔한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 살모넬라 식중독, 그 다음에 비브리오 식중독, 병원성 대장균, 이 대표적이다는 것. 그 다음에 독소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체외 독소에 의해서 발생하는 식중독인데요. 대표적인 게 보툴리누스하고 포도상균 식중독을 들 수 있어요. 보툴리누스 식중독균 같은 경우에는 체외 독소인 신경 독소, 우리가 뉴로톡신을 배출하기 때문에 주로 신경에 작용을 합니다. 우리
주로 원인식품은 이 보툴리누스균이 혐기성균이기 때문에 혐기식품과 관련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소세지, 통조림 등의 밀봉식품과 관련되어 있고, 그래 잠복기는 24시간 전후 이렇게 알아주세요. 살모넬라 비슷하게 24시간 전후. 증상은 이게 신경독소다 보니까 신경계통의 증상이 나타나겠죠. 예? 예방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독소형은 대부분 가열 처리도 예방되지 않는 게 보편적인데, 그런데 이거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열 처리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균은 아포 형성균이다 보니까 균은 파괴되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포도상구균 식중독. 여러분들 포도상구균 식중독 같은 경우에는 포도상구균 중에서도 황색 포도상구균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황색 쓰세요. 황색 포도상구균이 배출하는 엔테로톡신, 장독소가 우리가 원인이 되는 거고, 원인식품은 이 황색 포도상구균은 환원균입니다. 그래서 환원성 상처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상처가 있는 사람이 음식을 만진다던가, 편도선염이 있는 사람이 음식을 다룬다던가, 또는 유방염 걸린 소의 유제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문제되고 있고요. 잠복기가 아주 짧은 게 특징이에요. 6시간 이내인데 평균 3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세균성 중에서 잠복기가 가장 짧은 것이 포도상, 우리 열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거는 살모넬라, 치사율이 가장 높은 거는 보툴리누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포도상구균은 잠복기가 짧은 대표적이라는 것 알아두시고, 그 증상은 요거는 우리가 잠복기도 짧거니와 경과도 짧습니다. 그래서 경과가 짧다. 그리고 치사율이 원래 독소형의 치사율이 높은데 포도상구균은 독소형 중에서 치사율이 높지 않은 거로 알려져 있어요. 예, 예방법은 우리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포도상구균 식중독에 걸리는가를 알면 예방법이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감염형 같은 경우에는 살모넬라, 비브리오, 병원성 대장균 중심으로, 요 독소형 같은 경우는 보툴리누스, 포도상구균이 대표적입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교재의 포인트 박스에서 나온 부분에 소화기계 감염병과 세균성 식중독의 차이점에서 비교한 게 있잖아요. 이거 출제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잘 알아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뭐를 비교한 거냐면, 질병을 유발하는 세균이 있죠. 여러분들 세균 중에서 소화기계 감염병을 유발하는 균이 있고요. 소화기계 감염병을 유발하는 균이 있고, 우리 소화기계 감염병이 있겠고요. 감염병을 유발하는 균이 있고, 그 다음에 감염형 식중독, 우리가 식중독, 세균성 식중독인데 구체적으로는 감염형 식중독입니다. 감염형 식중독을 유발하는 균이 있죠. 예를 들자면 살모넬라 속에 속하는 균 중에서도 타이피라는 균은 장티푸스균이거든요. 그래서 소화기계 감염병을 유발한다면 살모넬라 속에 속하는 균 중에서도 쥐티푸스, 돈콜레라, 장염균 이런 것들은 세균성 식중독균이에요. 그래서 공통점은 우리가 소화기계 감염병균이나 세균성 식중독은 병원성을 갖고 있는 세균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감염병균이냐 식중독균이냐 이걸 구분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거 경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호한 부분도 있지만 굳이 구분하자면 이러이러한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포인트 박스 내용 안에 보시면은 소화기계 감염병균은 소량에 의해서 발병된다. 즉 병원력 동력이 아주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2차 감염이 있고, 감염병은 사람을 사람으로 옮겨지기도 하거든요. 2차 감염이 있고, 잠복기가 식중독보다 길어요. 그 다음에 앓고 난 다음에는 면역이 획득됩니다. 그에 비해서 식중독균으로 분류되는 거는 우리가 다량이 있어야지만 식중독이 유발되거든요. 그러니까 병원력이라던가 동력이 높지 않다는 거예요. 낮고, 2차 감염은 없죠. 식품을 같이 먹은 사람끼리는 걸리는데 사람에서 사람으로 가진 않아요. 그 다음에 잠복기가 감염병보다 짧고, 그 다음에 질병을 앓고 나더라도, 식중독을 앓고 나더라도 면역은 형성되지 않죠.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나오지 않았지만 소화기계 감염병과 세균성 식중독은 그런 차이가 있는데 공통점도 있습니다. 식품을 통해서 경구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위장관 계통, 오심구토 복통설사 이런 위장관 계통을 유발한다, 증상을 유발한다는 거는 같은 점이에요.
그러니까 감염병, 소화기 감염병인가 식중독인가 우리가 증상을 가지고는 구분할 수 없고요. 그다음 음식물을 가지고는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들어오고 위장, 소화기 계통의 증상이 있다는 거는 공통점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연독 부분으로 가시면은 여러분들 자연독은 자연식품이 원인이 돼서 식중독을 유발하는 거잖아요. 자연식품 속 안에 식중독을 유발하는 독성분이 있는 자연식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식중독을 예방하려면은 독성분이 있다고 알려진 식품을 아예 먹지 않아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어떤 식품 속에 식중독을 유발하는 독소가 있다고 알려져 있냐면은요. 동물에도 있고 식물에도 있고 우리가 곰팡이 독소를 따로 분류하기도 하고 일로 분류하기도 한다 그랬죠. 곰팡이 독소가 있다는 것. 그러면 동물 식중독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보거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거에 있는 독소가 테트로톡신이고요. 주로 내장 속에 주로 있는데 우리 생식기에 많은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증상으로는 여러분들 자연 식중독은 웬만하면 신경독소예요. 우리 세균성 같은 경우는 신경독소가 보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자연독은 대부분 신경독소, 마비를 가져온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비입니다. 그리고 잠복기 같은 경우가 세균성 식중독은 6시간 이내인 식중독은 포도상구균 식중독밖에 없는데 자연 식중독 같은 경우는 잠복기가 대체로 다 짧다고 보시면 돼요. 짧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조개 식중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섭조개, 우리가 홍합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홍합, 섭조개에서 발견되는 독소가 사시토신, 그 다음에 바지락이나 굴에서 발견되는 독소가 베네루핀입니다. 사시토신은 마비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베네루핀은 특이하게 출혈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출혈성 독소가 베네루핀, 마비를 유발하는 신경성 조개독이 우리가 사시토신, 미틸로톡신이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조개독은 마비가 올 수도 있고 출혈이 올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식물성 자연독으로는 독버섯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버섯에 있는 독소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무스카린, 무스카리딘, 콜린, 파린, 뉴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버섯 독소는 종류가 많다는 거 알으시고 우리 증상을 보자면은 여러분들 이 버섯 독소도 신경 독소거든요. 근데 얘는 부교감 신경에 작용합니다. 여러분들 부교감 신경에 작용하면 주로 분비물이 항진되는 거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분비물 항진 등등등의 증상이 있다더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맥각 중독. 여러분들 맥각 중독 같은 경우는 보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식물성으로 분류하기도 하고요. 보리에 기생하는 맥각균에 의해서 이게 곰팡이균입니다. 곰팡이균이 맥각균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곰팡이 식중독으로 분류되기도 해요. 엘고톡신이라는 독소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맥류가 개화할 때, 보리 개화할 때 맥각균에 의해서 발생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요거는 교감신경에 작용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교감신경은 근육의 수축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엘고톡신에 노출된다면 근육이 수축되기 때문에 임산부가 노출되면은 유산사산 조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산부가 노출됐을 때 위험할 수 있다더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감자 중독. 우리 푸른 부분에서 발견되는 게 솔라닌. 이 독소고, 근데 교재에 나오지 않았지만 썩은 부분에서 발견되는 게 셉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솔란이나 셉신, 감자하고 관계 있다는 거 알으시고 썩은 부분이나 싹튼 부분을 다 도려내고 먹어야지 예방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매실에서는 청매실, 덜 성숙한 미숙한 매실을 섭취했을 때 아미그달린이라는 아주 강력한 독소가 있어서 우리 식중독을 유발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 밖에도 우리 식물성 자연독 같은 경우는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주 종류가 그 외에도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화학적 식중독, 일단 문제 출제 빈도는 그 세균성이 가장 많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자연독, 요 화학적 식중독은 상대적으로 출제 빈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화학적 식중독을 유발하는 원인에는 첨가물이라던가, 그 다음에 독극물이라던가, 그 다음에 기구나 용기에서 나오는 물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죠. 그 다음에 식중독 예방법으로 갑시다.
그럼 우리가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게 있는가? 우리가 거기 식중독 예방을 위한 3대 원칙, WHO에서 제시한 10대 원칙, 이건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던가, 뭐 간단하게 보셔도 다 이해되는 부분이에요. 이미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조해 주시고, 그다음에 식품보존법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이 보존방법은 의외로 문제가 여러 번 나왔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식품보존방법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앞서서 식중독의 원인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냐면 우리가 세균성도 있고 또 우리가 자연독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자연독 같은 것을 자연적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독성분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자연식품을 아예 섭취하지 않아야 돼요. 섭취 않는 게 예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세균성 식중독은 감염형이 있고 독소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흔한 형태가 감염형입니다. 그래서 식중독 예방법 이렇게 나왔을 때는 독소형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감염형 식중독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식품보존방법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식중독으로 따지자면 어떤 식중독을 예방과 관련되어 있는가? 감염형 식중독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염형 같은 경우에는 균체가 많을 때 우리가 균체 반응에 의해서 식중독이 유발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균량 이상이 되지 않으면은 식중독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감염형 식중독을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식중독을 유발하는 균이 번식 증식되지 못하도록 잘 보존만 하더라도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 식품 보존 방법은 식중독으로 따지자면 우리가 감염형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죠. 그러면 식품 보존 방법을 우리가 적용하려면 식품이 왜 변질되는가? 우리가 보존이라는 것은 변질을 막기 위해서 보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식품이 왜 변질되는가? 변질과 관련된 관련 요인을 보자면 우리가 가장 핵심 요인에 놓여 있는 것이 미생물, 세균입니다. 세균이 번식 증식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미생물 자체가 문제가 되고요. 이 미생물이 번식 증식하는 데는 온도도 관계 있겠고 수분도 관계 있겠고 그다음에 뭐 효소, pH, 공기 중에 산소 이런 것들이 또 자외선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생물이 번식 증식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식품보존방법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하나 볼 텐데요. 식품보존법은 그 변질의 원인을 조절하면 식품을 보존할 수 있겠죠.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먼저 건조법에서 나온 거 있죠. 이거는 미생물이 번식 증식하는 데 관련된 건조법은 미생물이 번식 증식하는 데 영향을 주는 수분을 조절해서 수분을 줄여서 미생물 활동을 억제시키는 방법이 건조법입니다. 우리 미생물 활동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어요. 15% 이하로 낮추는 걸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냉장법, 냉동법. 여러분들 냉장법은 0도에서 10도 사이에서 저장하는데 이거는 미생물을 사멸할 수는 없거든요. 미생물의 번식 증식을 억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관기간을 조금 늘릴 목적으로 이용되는데요. 5도씨 이내에서 보관하는 게 더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냉동법은 0도씨 이하에서 보관하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미생물이 우리가 0도씨 이하에서 일부 균은 사멸하는데 대다수의 균은 사멸되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냉동 보관도 냉장 보관보다는 장기간 보관할 수 있지만 균체가 사멸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균체가 살아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해동을 한다면 반드시 가열 처리해서 섭취해야지 우리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열 처리법, 우리가 온도를 통해서 보존하는 방법. 이거는 미생물 자체를 사멸시켜서 보존하려고 하는 방법이에요. 식품의 변질 원인 중에 미생물 자체를 조절하는 방법이죠. 우리 가열 수준에 따라서 저온, 고온, 초고온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우리 교재는 뭐 중심으로 분류한 거냐면 우유예요. 우유. 가열 처리하는 거는 우유만 있는 건 아닌데요. 우유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저온 살균법은 63도씨 전후에서 30분, 근데 고온은 70도씨 이상에서 15초, 초고온은 130도 이상에서 2초 정도 소독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화학적 방법으로는
우리가 소금에 절이면은 염장법, 설탕에 절이면 당장법, 우리가 둘을 합쳐서 농축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농축을 시키게 되면 우리가 삼투압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균의 활동을 억제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균의 활동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염장법은 적어도 우리 염분이 10% 이상은 돼야 되고요. 당장법은 40에서 50% 이상은 돼야지 균의 활동을 억제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당저장법, 산저장법, 요거는 균이 번식 증식하는데 관련된 pH를 조절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균은 pH 7 전후에서 발육 증식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식중독균의 번식 증식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pH를 아주 낮추거나 pH를 높여서 저장하는 방법이 있죠. 근데 산저장법이라는 것은 pH를 낮춰서 균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저장하는 방법을 우리가 산저장법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훈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를 이용해서 살균해서 보관하는 방법을 얘기해요. 여러분들 연기 성분에는 살균력을 갖고 있는 성분이 있는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육류 보관할 때, 이럴 때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스 저장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대기와 건강, 공기와 건강할 때 대기, 공기의 구성 성분 중에 제일 많은 게 질소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CO2, 탄산가스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가 산소, 세 번째가 탄산가스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미생물이 번식 증식하는데 공기 성분 중에 작용하는 것이 대부분의 식중독균은 호기성입니다. 그래서 산소가 크게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면 호기성균의 번식 증식을 억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스를 이용해서 저장할 때는 공기 중에서 산소를 뺀 나머지가 질소하고 탄산가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질소와 탄산가스를 이용해서 저장하는 방법, 즉 산소를 제거해서 저장하게 되면은 우리가 호기성균의 번식 증식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한 것이 가스 저장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밀봉법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대부분의 식중독균은 산소가 있어야지 발육 증식이 잘 되는 호기성균이에요. 보툴리누스 같이 예외적으로 현기성균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현기성균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은 거는 대부분 다 호기성입니다. 그래서 호기성균의 발육 증식을 억제하기 위해서 산소와의 접촉을 차단시키는 방법이 밀봉법인 거죠. 그래서 밀봉법은 공기하고 식품하고의 접촉을 차단하기 때문에 식중독균 중에서도 호기성균의 번식 증식을 억제해서 보관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밀봉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밀봉하기 전에 식품이 살균 처리가 잘 돼 있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살균 처리가 잘 되어 있지 않다면 현기성균은 오히려 더 번식 증식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균 처리를 잘하고 밀봉을 해야지, 그렇지 않다면은 오히려 현기성균이 번식 증식해서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통조림, 병조림 같은 밀봉식품에 의한 보툴리누스 식중독 같은 거를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교재 식품 보존 방법 요 정도 나와 있는데요. 이외에도 우리가 식품에 첨가제로 보존제 넣어서 보관하는 방법도 있고 등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주요 방법 위주로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환경보건 조금 길게 했잖아요. 최근에 출제 빈도가 좀 높아지는 추세다 보니까 우리가 교재에 없는 내용도 좀 추가해서 좀 시간을 길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습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 문제는 일단 여러분들이 쭉 푸시고요. 다음 시간에 산업보건 들어가도록 하죠. 산업보건.